오늘은 2020년도에 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디펄플 7편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이번 한 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들의 인터뷰와 그간 빠뜨린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부터 지금 2024년 말, 앞으로 2주만 있으면 새해 2025년입니다. 그 사이에 디펄플 밴드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편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새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헤비메탈의 파이어니어라고 할 수 있는 디펄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모두 디펄플에 관한 자료들이죠. 디펄플에 관한 앨범들을 제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예요. 디펄플 얘기가 다 끝나면 곧 이어서 말씀드린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 빼고도 이만큼입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락 매거진들 한 150개 중에서 디펄플에 관한 자료만 모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련 책자나 자서전들을,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구글 서치에서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인터넷 자료들에서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은 것들, 카더라 방송 같은 것은 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이 잡지들, 바로 그 당시의 잡지들입니다. 그 당시의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말이죠, 디펄플의 전성기가 다 지난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그때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기사들과는 많이 다르죠.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디펄플의 가수 이안 길런이 위키피디아가 얼만큼 엉터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화면입니다. I know you don't like Wikipedia very much. But it's just a complete waste of time. Autobiography. Sure. First edition was over 20 years ago. All the information is there. I've consciously avoided actually reading anything about Wikipedia. And the rest of it is crap, by the way.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일일이 설명하자면 쉬지 않고 며칠간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한들 그걸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송을 15분짜리로 만들어도 구독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회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은 제가 굳이 또 말할 필요 없고요. 흥미있을 것 같은 것만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보시는 7편 사이들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진품들입니다. 제가 만나서 사인을 받은 것들도 있고 그들의 웹사이트 등에서 구했죠. 디펄플에 관한 저의 기억은 말이죠,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저의 모습은 사실 이것은 아니고요. 이 사진들은 10여 년 전에 저희 와이프와 함께 부천에 있는 영화 촬영 세트장에 가서 기념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저의 16살 때 모습은 이것이죠. 피아노 앞에서 디펄플의 Child in Time, 존 롤드가 올겐으로 전주를 했던 것을 제가 피아노로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앨범 목록, 수첩 일지, 자, 디펄플에 대해서 이렇게 빈틈없이, 하여간 그때 제가 처음 들어본 디펄플,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백판인데 머신 헤드 앨범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이웨이 스타, 스모크 온 더 워터, 정말 끝내주죠. 처음 들어본 헤비메탈, 가수의 괴성, 기타와 키보드가 서로 주고받는 연주, 충격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존 로드처럼 전기 오르간 그리고 키보드를 락 뮤직에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예스의 릭 웨이크만, 에머슨 레이건 팔머의 키스 에머슨, 그리고 유라이어 힙의 켄 헨슬리 정도였죠. 디펄플이 1968년도에 첫 앨범을 내놓은 이후 수많은 멤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기 멤버들, 마크 2라고 하는 그 멤버들이 존 롤드, 리치 블랙모어, 이안 길런, 로저 글로버, 이안 페이스들인데, 당시의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리죠. 이것이 서커스 매거진 1973년 5월달이로군요. 잡지의 가운데 함께 실린 이 포스터,
오래돼서 좀 많이 낡았습니다. 이때가 디펄플의 전성기이죠.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마크 II 이후이고 미국에서도 디펄플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잡지에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초기의 디펄플은 마크 II 멤버들의 머신헤드와 인락, 메이드 인 재팬 등의 앨범이 잘 알려진 그 이후에 그 전의 앨범들이 사람들한테 거꾸로 올라가서 더 알려지게 된 것이죠. 마크 1이라고 불리우는 초기 멤버들, 이때는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벌 대신에 싱어로는 로드 에반스, 베이시스트는 닉 심플이었죠. 그럼 디펄플이 왜 진보라 디펄플일까요? 그 사람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라색과 별로 관계가 없는 밴드 같은데 말이죠. 아저씨, 여기 보라색 조명 좀 꺼주세요.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촌스러워요. 어느새 내 손에 보라색 장갑이 껴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닉 심플의 이야기에 말하면 밴드 이름을 디펄플이라고 한 것이 리치 블랙모어의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는 1920년, 1930년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디펄플의 헤비메탈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멤버들이 그 이름을 썩 좋아하진 않았대요. 그런데 먼저 기존에 있던 밴드 이름 Roundabout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에 밴드의 연주가 유명하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 잡지나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인터뷰를 몇 번 했었대요. 그때 기자가 너희 밴드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생각해둔 이름 디펄플, 우린 디펄플이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죠. 그 이후에 이름이 디펄플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뭐 다른 밴드 이름으로 계속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디펄플이 지금도 디펄플이랍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당시에 락 밴드들 이야기에도 종종 있죠. 제스로틀이 된 이유처럼요. We didn't have any meaning behind it. We didn't know, for example, that it was the name of a particular brand of acid that was being sold in the States at the time. We didn't know that, I swear. You know, it was we weren't a drug band. We were a sort of pint of bitter Scotch and Coke sort of band. 지금 보시는 제일 처음의 앨범 Shades of Deep-Purple입니다. 1968년 발매이죠. 이것은 한국서 제일 처음에 나온 디펄플의 라이센스 음반이죠. 이 안을 보면 친절하게도 밴드에 관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디펄플에 관한 앨범 소개로 그때까지 나온 스톰브링어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스톰브링어라는 앨범이 나온 것이 1974년이니까 디펄플 초기의 이 앨범은 한국에서는 6년이나 늦게 나온 것이죠. 이 앨범이 나올 때는 말이죠, 디펄플이 자기네가 어떤 음악을 추구해야 될지 아직 자신들이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노래보다도 비틀즈의 노래도 하고 조 사우스의 허쉬를 하드록풍으로 노래하기도 했는데, 이 중에서 허쉬라는 노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히트하기 시작했죠. 초기의 이 앨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앨범들 Book of Taliesin, 그리고 디펄플의 디펄플, 이때까지만 해도 밴드의 리더는 존 롤드였습니다. 로드 에반스는 하드록 가수라기보다는 탐 존스와 비슷한 목소리의 가수였다 그러죠. 그의 목소리는 그 이후에 이안 길런이나 데이비드 카벌데일 등과는 많이 다릅니다. 리치 블랙모어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에 심취해서 15살에 이미 학교를 그만둡니다.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락커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대학교까지 제대로 마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리치 블랙모어는 처음에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기타 솜씨가 몸에 배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소리,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락커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특이한 소리들이죠.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또한 리치 블랙모어는 남들이 하는 음악에 따라서 리듬 기타를 하거나 맞춰주지를 못한대요. 그냥 혼자서 마음껏 나가는 리드게트만 잘하나 봐요. 그래서 연주할 때는 존 롤드가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이어나가도록 했대죠. 이 점이 정식 클래식 교육을 받은 존 롤드와 다른 점입니다. 그때까지 리치 블랙모어는 세션 기타맨을 하고 있었어요. 세션 뮤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밴드에 속하지 않고 어느 녹음 스튜디오나 방송국 등에서 기타를 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가서 몇 곡 해주고 돈 받고 그러는 직업이죠. 그 당시 알려진 기타 세션맨으로는 제프 백, 에릭 크랩턴, 지미 페이지 등이었는데, 리치 블랙모어는 실력은 그에 못지 않았어도 아직 그만큼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로 멤버로 있는 사람은 이안 페이스가 유일한데 이것이 이안 페이스가 사인한 카우벨이죠. 그가 하이웨이 스타라고 쓰고 친필 사인을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럭키여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충실히 따라하고 특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도 그의 드럼을 들어보면 말이죠. 명쾌하고 꽉 짜여진 연주가 당시에 레드 제플린이나 블랙 사바스 등의 드러머하고는 또 다르죠. 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Because we had Free and Black Sabbath, I think were our competition. Free had All Right Now, Black Sabbath, whatever that song was. And yeah, everything was at the right timing, fitted, you know. So we were lucky. 경쟁 밴드로 생각한 것이 블랙 사바스와 또 프리라는 밴드인데 블랙 사바스는 강력한 헤비 메탈이지만 프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를 경쟁 상태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드락, 헤비 메탈 이런 개념이 아직 없었던 60년대 말이로군요.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는 미국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바닐라 퍼지와 같은 밴드가 되고 싶어 했답니다. 그 밴드의 전기 올겐을 흉내내고 싶어 했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바닐라 퍼지의 드러머 칼마인 에피스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제 왼쪽에 있는 것은 칼마인 에피스의 동생 비니입니다. 비니는 블랙 사바스와 디오의 솔로 밴드에서 활동했죠. 그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할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앨범 The Book of Taliesin에서는 켄터키 워먼이 히트했는데 이것은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죠. 닐 다이아몬드는 하드락 가수가 아닌데 디퍼플이 그의 노래를 여기에서 연주했으니 이때까지도 디퍼플이 헤비메탈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세 번째 앨범 디퍼플의 디퍼플 1969년도 발매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세 앨범들이 모두 1968에서 69년 1년 반 미만의 기간에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앨범에 비해서 히트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의 노래 12분짜리 에이프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현악단과 함께 협연을 한 특이한 것인데 존 롤드가 이것을 작곡함으로써 그의 클래식 음악의 변모를 보여주기 시작한 노래죠. 당시에 존 롤드 말고 다른 밴드 멤버들 특히 리치 블랙모어는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고 밴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대죠. 리치 블랙모어는 밴드의 방향이 이런 것보다도 레드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처럼 개성을 낼 수 있는 가수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로드 에반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는 탐 존스와 같은 가수니까요. 세 번째 앨범 발표 이후 할렐루야라는 싱글은 막 연습을 끝나고 취입하려던 직전이었는데 리치 블랙모어는 기존에 있던 가수 로드 에반스를 딴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덩달아서 닉 심볼도 갈아쳐 버립니다.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리치 블랙모어는 디퍼플과 그리고 자기의 밴드 레인보우를 꾸려나갈 때도 베이시스트를 종종 바꿉니다.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버는 1965년부터 자기네들의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 둘이 디퍼플에 가입함으로써 디퍼플은 본격적인 헤비메탈 밴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할렐루야라는 싱글은 새로운 멤버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버가 싱어와 베이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수 로드 에반스와 닉 심벌은 이때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닉 심퍼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는 지금까지도 그때 자기가 디퍼플에서 쫓겨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월홀스라는 자기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인기가 있던 것 같지는 않고 저도 그런 밴드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릭 웨이크먼을 발굴해서 자기 밴드에 영입하고 릭 웨이크먼은 그 후에 스트라우스와 예스의 키보드로서 활약하게 됐죠.
이렇게 락 밴드들은 멤버 간에 서로 엮이고 그것으로 해서 락스타와 락 밴드의 가계부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후에 릭 웨이크먼은 예스를 떠나서 자기의 솔로 밴드를 만들면서 닉 심퍼의 밴드 월홀스의 가수였던 애슐리 홀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멤버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닉 심퍼는 다시 한번 레트로 신세가 되었다가 간헐적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최근까지도 활동하고 있었죠. 작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릭 웨이크먼은 매우 드문 키보드 중심의 밴드를 만들어서 활약하게 되는데 네,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새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쫓겨난 싱어 라드 에반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죠. 그는 디퍼플에서 본의 아니게 나간 이후로 자기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죠. 캡틴 비욘드. 디퍼플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하고요. 라드 에반스가 1980년에 락 음악계에 커다란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뭐냐면 말이죠. 1980년이면 이때 디퍼플이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1984년 재결성하기 이전의 일이죠. 뭐냐면 라드 에반스가 디퍼플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몇 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노래는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 노래가 아닌 이언 길런이나 데이비드 카버데일이 한 노래들을 공연에서 불렀죠. 하이웨이 스타, 스모크 온 더 워터, born 등등 전성기 디퍼플의 노래들입니다. 사람들은 오리지널 디퍼플 멤버들을 기대하고 공연에 갔었다는데 표도 다 매진될 만큼 인기였었대죠. 근데 사람들이 막상 가보니까 모두 낯선 사람들이 무대 위에 있고 오리지널 가수인 라드 에반스마저도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니 실망이 컸대죠. 지금 보시는 이것인데 유튜브 동영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기타리스트는 리치 블랙모어처럼 검은 머리에 검은 의상, 리치 블랙모어 같은 하얀색 팬더 텔레캐스터를 손에 들고 있고요. 키보디스트는 존 롤드처럼 코스염. 공연장에서 실망한 팬들이 결국 폭동을 일으키고 도중에 중단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곧 원래의 디퍼플로부터 항의가 들어왔고 소송을 당해서 라드 에반스는 재판에 지고 큰 벌과금을 낸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팔리는 초기 디퍼플의 앨범에 대해서도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라드 에반스는 세인으로부터 종족을 감춰서 닉 심퍼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그 후에 병원에서 간호사 혹은 파라메릭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다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디퍼플은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버를 영입한 후에 Concerto for Groove and Orchestra라는 앨범을 내놓게 되죠. 이겁니다. 존 롤드가 고집해서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거기에 지휘자는 말콤 아놀드죠. 말콤 아놀드 자신이 작곡가이기 때문에 존 롤드의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주었습니다. 존 롤드가 이 컨체르토를 작곡할 때 말이죠. 자기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 피아노가 없었대요. 아파트가 작아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돈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3악장의 오케스트라 곡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악보에 적었대네요. 이 정도면 음악의 천재적 소질을 가졌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때 그가 만약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케스트라 곡이 아니라 피아노 위주의 곡을 썼을 거라고 하네요.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네는 인스트루멘털 뮤직, 악기 위주의 밴드이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한 예로 스모크 온 더 워터를 들어보면 그것이 유명한 락 뮤직이기는 해도 거기에 가사가 허접하기 짝이 없죠. 3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콘체르토도 그렇습니다. 디퍼플 밴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허설을 하던 중 점심시간에 근처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존 롤드가 이안 길런에게 이 악장에 노래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쓸 가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존 롤드는 자기의 작품에 쓸 노래 가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안 길런이 음식점 냅킨에 볼펜으로 대충 적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그 대작 오케스트라 음악에 쓰였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안 길런의 인터뷰에 실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가 작곡을 하면서 이안 길런에게 노래 가사를 일주일 전에 부탁했었다고 얘기합니다. 둘이 서로 말하는 게 다르네요. 어쨌든 음악, 노래, 가사 모두 훌륭하죠. 디퍼플의 헤비메탈 음악을 기대한 팬들한테는 큰 호응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런던에서의 로열 알버트 홀 공연 이후에 미국에 와서 같은 것을 한 번 더 공연했죠. 이때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 악보를 잊어버려서 한동안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후에 같은 장소 로얄 알버트 홀에서 다시 공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것이죠. 이 공연에서는 원래 악보가 분실되었기 때문에 다른 클래식 작곡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옛날에 이 앨범과 그 당시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재생하는데 성공했다 그럽니다. 이 앨범에서는 그때의 디퍼플 멤버 중에서 리치 블랙모어 대신에 스티브 모르스가 그때의 리치 블랙모어와 똑같이 연주를 하죠. 더욱이 여기에는 블랙 사바스에도 있었던 러니 제임스 디오 등등 다른 뮤지션들도 많이 참가해서 디퍼플의 히트곡들을 많이 부릅니다. 존 롤드는 2012년에 죽었는데 그가 디퍼플에서 은퇴하고 죽기 전까지 이 콘체르토를 세계의 여러 오케스트라와 함께 20번 정도 더 연주했습니다. 그때마다 디퍼플이 같이 한 건 아니고 다른 락커들이 함께 했죠. 그 중에 CD로 나온 것이 이것이죠. 특히 여기에는 기타리스트들 중에서 디퍼플의 스티브 모르스와 함께 조 바나모사가 있군요. 보컬 중에는 아이언 메이든의 브루스 디킨슨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존 롤드는 락과 클래식 음악을 혼합한 음반들을 많이 작곡, 연주했죠. 모두 이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락 음악이라기보다 순수 클래식에 가까운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존 롤드가 죽은 후에 그를 기념하여 열렸던 공연의 DVD인데 여기에는 디퍼플 멤버들과 함께 릭 웨이크만이 존 롤드의 곡을 연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락과 클래식 이외에 존 롤드는 이런 재즈 음악도 만들었죠. 이건 제 취향에 꼭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작품을 집대성한 것이죠. Jesus Christ Superstar 헤비메탈의 방송 중에 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얘기가 나오냐 하겠지만 말이죠. 이 얘기가 없이는 이안 길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죠. 제가 가지고 있는 Jesus Christ Superstar의 여러 가지 기념품들, 모자, 커피 머그, 그리고 이건 스튜디오 음반, 이안 길런이 여기서 지저스이죠. 한국의 성음 음반사에서 발매된 라이센스 음반입니다. 그 악보,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자사전에 의하면 말이죠. 그의 칠필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작사자인 팀 라이스와 함께 Jesus Christ Superstar를 작곡할 때 말이죠. 그때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22살이고 그의 처음 뮤지컬인데 지저스를 맡을 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Concerto for Group and Orchestra를 로얄 알버트 홀에 가서 보게 되었어요.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그때의 지휘자 말콤 아놀드와 같은 음악대학 로얄 칼리지 오브 뮤직을 다녔고 작곡가이며 선배로서 서로 알고 지내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죠. 여기에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이안 길런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지저스 역으로는 이런 괴성, 스크림을 할 수 있는 가수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안 길런이 그 뮤지컬에 참가하여 녹음을 마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스튜디오 앨범입니다. 그 후에 뮤지컬이나 영화 등에서는 이안 길런이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디퍼플로 시간이 없었고 만약 이안 길런을 꼭 써야 한다면 영화사에서 디퍼플 전체 멤버들에게 막대한 대금을 치러야 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게 된 거죠. 이 앨범은 이안 길런이 예수가 아니고 잭 니콜라우스가 예수인데 여태까지의 수많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중에 이것이 처음이죠. 그 후에 20년 후 그때 똑같은 뮤지컬 캐스트가 다시 녹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영화 음악. 안에는 이렇게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들로 이렇게 이런 DVD도 이것 말고도 제게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앨리스 쿠퍼가 킹 헤롯으로 나오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있고요. 제가 그간 나온 모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앨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저처럼 많이 들어보고 뮤지컬을 많이 본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영화에서 지저스를 맡았던 테드 닐리죠. 테드 닐리의 친필 사인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맡았던 이번 엘리먼, 저의 부탁으로
자기의 친필 사인과 함께 이렇게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노래 가사를 이렇게 써주었어요. 친필 편지도 함께요. 또한 Jesus Christ Superstar의 뮤지컬에서 특이한 사항은 이 앨범에 참여했던 수많은 가수들, 뮤지션들이 그 당시 혹은 그 후에 여러 락밴드에서 활동하고 성공했는데 그 이름들이 여기 쭉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 다 써드릴게요. 디퍼플은 물론이고 맨프레드 맨, 조 코커스 밴드, 그리고 폴 맥카트니 앤 윙스의 기타리스트도 이 뮤지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뮤지컬이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하드락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요. 그때 예수역을 맡았던 아이언 길러는 후에 블랙 사바스에 가입해서 Born Again이라는 앨범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앨범과 블랙 사바스, 이안 길런, 그 전에 예수역을 맡았던 이안 길런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악마 같은 행태라고나 할까요? 또한 신기하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작사가인 팀 라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랍니다.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즐겼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중에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을 당시에 레너드 다빈치의 명화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걸 흉내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락 키보디스트들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흉내낸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릭 웨이크만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존 롤드와 키스 에머슨이 좌청룡 우베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이거는 모두 프로그레시브 락 기타리스트들이죠. 예수가 있어야 할 가운데 자리에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비드 길모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프로그레시브 락 기타리스트들이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Jesus Christ Superstar를 녹음하고 뮤지컬로 꾸몄는데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말에 한국에서도 Jesus Christ Superstar를 뮤지컬로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장짜리 LP로 판매됐댔어요. 예수님으로는 김도향, magdalena 마리아 역으로는 윤복희, 가롯 유다는 추성웅, 헤롯 왕으로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역을 맡았었죠. 한국 최초의 Jesus Christ Superstar 를 그때 제가 구입하지 않은 게 지금도 한이 됩니다. 사실은 그걸 사러 갔댔어요. 그런데 레코드집에 갔더니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가 라이센스로 나온 겁니다. 저는 주저할 것도 없이 그것으로 핑크 플로이드를 사버렸죠. 백판으로 이미 많이 들은 건데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앨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공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한 후에 한 독자님 썬더가든 180이라는 아이디를 가신 분이신데 독자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 링크 여기에서 제가 그간 찾고 있던 그 음반 한국에서 만든 Jesus Christ Superstar 음반을 모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독자님. 그럼 Jesus Christ Superstar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곧 이어서 할 이야기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또 다른 히트작 세라 브라이트맨이 주연을 맡은 Phantom of the Opera. 네, 농담입니다. 곁길로 너무 많이 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방송은 하드락,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락 이외에는 되도록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발간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이 자서전 책 제목이 언매스크드인데 자기의 뮤지컬과 관계있지 않은 락커들이나 당시의 클래시컬 뮤직 연주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흥미로운 책이죠. 그럼 디퍼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존 롤드 이외에 이 Concerto for Group and Orchestra에 불만이 많았던 디퍼플 멤버들은 곧 In Rock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디퍼플의 헤비메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디퍼플의 제2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퍼플의 노래가 바로 이 시절의 이야기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The Concerto of Group and Orchestra 이 음반을 기획했던 존 롤드 이외에는 다른 멤버들이 밴드가 클래시컬 뮤직 쪽으로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존 롤드가 이 클래시컬 음악을 작곡하는 동안에 자기는 밴드가 가야 할 길이 하드락이라고 생각해서 헤비한 사운드의 음반을 계획해서 어떤 것에 반응이 더 좋은지 그거에 따라서 밴드의 방향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Deep Purple in Rock. 이 앨범으로 인해서 Deep Purple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고 인기를 얻게 되자 이 밴드는 하드락, 헤비메탈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 리치 블랙모어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이죠. 제1기 디펄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헤비메탈이며 새로 영합된 멤버들인 이언 길란과 라저 그로버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멤버들은 모두 특별한 기량이 돋보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레드제플린이나 블랙사베스와도 견줄만한 밴드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언 락,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이 앨범부터가 디펄플이 이 세상에 알려지고 드디어 자기네들도 돈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디펄플은 종래의 존 롤드 대신에 리치 블랙모어가 거의 음악을 만들었고 밴드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 디펄플의 2기에 새로 영입된 이안 길런과 라저 글로버 뿐만이 아니고 이때 디펄플은 매우 유능한 프로듀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잘하는 밴드라도 프로듀서가 좋은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마틴 벌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디펄플 제2기의 초기에서부터 70년대 중반 디펄플이 해산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디펄플 멤버들의 솔로 밴드들인 레인보우, 화이트 스네이크 등을 프로듀싱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 사바스, 이언 메이든 등의 다른 헤비메탈 밴드의 음반을 많이 프로듀싱했었죠. 그는 아깝게도 지난 8월에 지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앨범의 첫 노래인 스피드 킹을 비롯해서 이 사진은 1972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 그 차일드 인 타임의 서두를 피아노로 흉내내보고 있습니다. Sweet child in time, you'll see the line that's drawn between the good and the bad. Child in Time 10분이 넘는 이 노래를 이언 길런의 그성, 스크림, 리치 블랙모어와 존 롤드가 서로 주고받는 기타와 키보드의 긴 악기 연주. 이 노래는 그야말로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 전에 제가 들어본 어떤 밴드의 어떤 노래보다도 놀라움 그 자체였으니까. 그런데 Child in Time은 It's a Beautiful Day라는 긴 이름의 밴드가 만들었던 노래를 각색한 것입니다. 원래 노래는 가사가 없는 인스트루멘털인데 Deep Purple의 Child in Time에서 이안 길런이 멋진 개성에 가까운 노래를 붙인 것이죠. Child in Time, great song. We used to play with a San Francisco band, and they called it It's a Beautiful Day. And they had this song called Bombay Calling, which we kind of stole the idea. We knew them as good friends. We saw them later in London, I think it was. And I think John Lord was quite familiar with the girl in the band. And David LaFlamme was playing violin. Fantastic. A lot of repeat echo, and it gave it such a haunting atmosphere. I really liked it. It's a beautiful day. And at one of our rehearsals, we just started playing the two notes of Bombay Calling. And then John started playing me the lead over the top. Then we gave it to Ian Gillan. Ian did a remarkable job, a brilliant job. And he did about 2 takes in the studio. Mind you, he was being very naughty under the piano with some woman, but we won't go into that. At the same time, he was singing. So maybe he was inspired by that. I don't know.
he did a great job. He came in and heard it. He said, oh no, I want to change it. I want to do better. And we said, no, you've done a brilliant job. Let's put it out like that. And John and I kind of made sure that he didn't change it because he wanted to do another version, another take. And we said, no, it's perfect. It was like probably 2 takes or 3 takes he did it in. And it was just wonderful how he did that. He wrote the words. But when we saw It's a Beautiful Day in London, we said, I hope you don't mind, but we stole your idea. They said, yes, we know. But they had stolen one of our ideas. It had 2 titles. It's a Hard Road and Ring That Neck. That's right. And it went ba-da-da-da-da-ba, so it was one of our songs. And we said, okay, you know what? And we shook hands and said, we won't sue you if you don't sue us. And that's how it was left with It's a Beautiful Day. If you like Child in Time, listen to Bombay Calling. I remember seeing that the first time when we wrote Child in Time. John Lord was in the rehearsal room and he's saying, have you heard this song by Bombay Calling? It was violin. And so he said, the chords are fantastic. Slowed it down. And we wrote Child in Time in 10 minutes, 20 minutes, something like that. And we had to admit to them, we stole your idea from Bombay Calling. And they said, it's okay, we stole one of yours too. I was a boy soprano in the church choir when I had a soprano voice before my voice broke. And I loved the sound of it. And then my voice broke and it was suddenly down here. And I became a teenager, and then I had a very young male adult voice. When I was in my late teens and early 20s, I was very, very disappointed with certain elements of my voice, the high normal register. When I hear Speed King and Highway Star and Space Truckin', I don't like it at all, because my voice hadn't matured. But then things change. Your lyrics change, your life changes, your experiences change, you become more mature, and you have stories to tell, you have experience. 선풍적인 인기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디퍼플은 그 다음의 앨범 파이어볼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엔 물론 백판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라이센스가 나왔을 때 산 것입니다. 오아시스 EMI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에도 좋은 곡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디퍼플 앨범에 비하면 인기가 약간 떨어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Fools라는 것이 있는데 그 노래 후반부에 첼로와 드럼 듀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때 첼로 연주는 리치 블랙모어가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리치 블랙모어가 기타 이외에 첼로를 조금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첼로 녹음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 마이크 에드워즈로 부터 조금 배운 것이죠. 그 이야기는 언젠가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앨범 머신 헤드,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2년부터 가지고 있던 백판입니다. 불법 복사판이죠. 그렇지만 소리는 원판 못지 않습니다. 아마도 디퍼플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이것이고 하이웨이 스타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트러킹으로 끝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박력, 하여간 너무나도 끝내주는 앨범이 바로 이것이죠. 하이웨이 스타에서 존 롤드의 키보드와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 리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주하는 그 부분을 존 롤드는 바크의 뮤직을 본딴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리치 블랙모어는 모차르트에서 따왔다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면 바로 그 뮤직, 바크에 더 가깝죠. 아마도 디퍼플의 가장 유명한 노래 Smoke on the Water, 그 노래가 바로 이 음반에 있습니다. 이 음반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녹음했습니다. 영국에서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 이유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영국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때문에 디퍼플뿐만 아니라 여러 밴드들이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다른 이유로는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새로 만드는 이 앨범은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스튜디오에서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연장에서 대중 없는 라이브처럼 녹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군요.
제네바 레이게 어느 카지노 공연장에서 이걸 녹음하기로 했었는데 마침 같은 시간에 프랭크 자파가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퍼플 멤버들도 녹음을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 프랭크 자파 공연을 관중석에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공연장을 황급히 빠져나오고 그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대죠. 프랭크 자파와 그 밴드 Mothers of Invention이 가지고 있던 악기와 모든 장비들이 불에 타버렸는데 기적인지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답니다. 프랭크 자파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던 밴드였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프랭크 자파의 노래를 라디오나 음악 감상실에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집 방송은 제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에 대해서 잠깐만 말하자면 그의 음악은 퓨전 재즈와 락 이것이 특징인데 그의 밴드 Mothers of Invention 여기를 거쳐간 수많은 재능 있는 락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디 잡슨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3년 전에 에디 잡슨을 만났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스티브 바이, 테리 보지오, 장룩 펀티, 조지 듀크, 플로 앤 에디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한 뮤지션들이 프랭크 자파의 밴드 Mothers of Invention을 거쳐갔습니다. 또한 그가 앨리스 쿠퍼를 발굴했고 앨리스 쿠퍼의 첫 앨범의 프로듀서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디퍼플은 계획했던 그 장소에서 녹음을 하진 못하고 대신 그 근처에 그랜드 호텔이라는 곳이 마침 비어 있어서 그 호텔 라비에서 녹음했다는 것이 바로 이 앨범 머신 헤드입니다. 디퍼플의 베이시스트 로저 글로버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그 화재 이후에 제네바 호수에는 며칠 동안 물 위에 그 연기가 자욱했다죠. 이 연기들 갑자기 어디서 들어온 거지? 어디서 화재 났나? 불자동차라도 불러야 되겠네요. 스모크 온 더 워러에 대해서는 리치 블랙모어가 먼저 그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일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을 때 로저 글로버가 제네바 호수 가득 있는 연기가 생각나서 그걸 갖다 붙인 것이 바로 스모크 온 더 워러 그 노래입니다.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허전하죠. Smoke on the water. This is how it went. We were playing in Switzerland. We had a recording unit there, the mobile of the Rolling Stones, which we did most of our stuff with. Ian Pace was up on a kind of a stage in a ballroom that we were playing at. And nobody else was there, just Ian. I jumped up and I said to Ian, what tempo haven't we played on the latest, which was Machine Head? And he said, well, we haven't done this tempo. And he laid down a tempo. And I went, okay. So I started playing. And we often, Pacey and I, would play, the both of us, because there was no limitations to the music. We could just play anything we felt like. So I started playing Smoke on the Water, and I was always looking for a very simple riff to play, because I'd heard the Kinks play, who really got me. The Stones were playing Satisfaction, and I felt like maybe there was a commercial element to my brain which said, if you want to be heard, you've got to keep it simple. So I went, okay. So I played the Smoke on the Water riff, which was in like parallel fourths. So the rest of the band arrived half an hour later, and I played them the construction of what I've written along with Ian. And so later on, we put that down at the time, but the rest of the band learnt the chord structure I put together and the riff. We put it down in the recording unit. We had the police banging on the door trying to get us out of the place because we were making so much noise, and luckily we had a master take on that, and then that was given to Ian Gillan, who usually did the words. I personally had nothing to do with the words of the song. I just gave them the air of the melody, the chord structure, and the riff. Did you think it was going to be a hit? Did you have a moment where you No, thought? no, it was just something that we wrote. Ian and I basically just banged it out on the spur of the moment. We were just having fun with it. That was it. And then
a week later, maybe, or something like that, they came up with the words from the fire that was there at the casino, which was pretty horrendous, you know. It was quite frightening. We were watching Frank Zappa and we all had to try and get out of the building. Frank turned around and said, I don't want people to get out of control. Don't panic. And with that, he jumped out the window. We were on the ground floor, the stage was. And so he was first out. The rest of us just tried to get out of this back entrance. And unfortunately, there was this coat hanger that went across the exit, and it was stopping everybody from getting out of this gigantic fire, which was kind of peculiar. Then you start to realize the whole place burnt down in 20 minutes. And the smoke, fire can happen very quickly. And that was the end of that. 한편 딥퍼플은 그때 프랭크 자파의 그 역사적인 공연을 그 장소에서 보기는 했지만 그 후에 프랭크 자파가 죽을 때까지 그를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기회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앨범 2장짜리 라이브인데 이름이 Made in Japan이죠. 이 라이브 앨범을 만드는데 일본에서 3일 동안 공연한 것을 이 라이브 앨범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이유는 말이죠. 그 서양에서는 디퍼플이 연주할 때 관중들이 너무나 과격하답니다. 서로 싸우고 마약하고 그냥 아수라장이래요. 다들 노래들도 따라하고 밴드들이 녹음하기가 어려웠답니다. But every night,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there's a lot of people outside causing a lot of trouble who reckon they're causing a lot of trouble, smashing all the windows and fighting, and you know, no one's interested in this sort of thing, and I'm sure that all musicians are just going to stop playing in the end if this sort of thing carries on. By all the damage they do, it means that you have to employ security people, dogs and all that kind of stuff, and I just wish it would stop. You know, it's not nice for the people who do pay their money, and it's not nice for us, and that's all I'd like to say. 그 반면에 디퍼플이 일본에 가면은 관중들이 음악을 경청해주고 박수 쳐주고 한 번에 리치 블랙모어가 무대 위에서 늘 주로 하는 것처럼 기타를 박살내가지고서 그거를 관중들한테 던졌는데 나중에 경찰이 그 부서진 기타 조각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리치 블랙모어한테 돌려준 적도 있다네요. 이 라이브 앨범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했죠. 그동안 의견 대립이 많았던 리치 블랙모어와 이안 길런은 일본 공연을 전후로 그 갈등이 극도로 고조됐대죠. 그래서 이안 길런이 곧 탈퇴하는데 그 탈퇴하기 바로 직전에 만든 앨범이 바로 이것 Who Do You Think We Are. 이 앨범에 있는 Woman from Tokyo, 아마도 일본 시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것이 크게 히트했지만 이 앨범은 디퍼플이 헤비메탈로부터 블루스 뮤직으로 바꾸기 시작한 앨범입니다. 1977년 중반인데 락 음악계의 커다란 변화, 커다란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그해 여름에 디퍼플이 일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공연은 전번에 말씀드린 디퍼플 Made in Japan 그 공연 다음 해의 순회 공연이었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와 가수 이안 길런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Richie and Ian Gillan agreed to disagree. Something happened, general dislike of each other. I have no idea. Because they used to be quite close. I mean, they used to, back in the day when we had very little money and we were still sharing rooms in hotels, Richie and Gillan used to share rooms. So something went strangely wrong. Maybe I go and see him. Yeah. So when you're getting older, you get more patient and more relaxed with each other? Not really. When I see him, we always fight. Yeah. But we like fighting. 디퍼플 이안 길런의 자서전이죠. 그의 자서전 제일 서두를 보면 말이죠. 리치 블랙모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서로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군요. 또한 이 책은 이안 길런의 음악 생활을 하는 동안의 여러 에피소드들,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간단한 책인데 여기에는 디퍼플과 다른 밴드 멤버들, 자기가 아는 음악인들에 관한 얘기가 종종 나오지만 자기와 활동을 많이 했던 리치 블랙모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Well, our decision to leave the band was in 72. Yeah. Confused, young, unfocused, frustrated.
결국 이안 길런은 이런 편지를 써놓고서 밴드를 탈퇴했습니다. 이때 리치 블랙모어는 자기도 밴드를 탈퇴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What would you want to stay in Deep Purple? Okay, I would expect Roger maybe to leave because I wasn't particularly into what he was doing. They want you to leave the band. Why? He said, I don't know, but that's the way it is. Richie's decided he'll stay with the band on the condition that you leave. Pretty hurtful thing to hear. 결국 베이시스트 로저 글로벌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밴드를 떠나게 되었죠. 이때 그 밴드를 탄생시키고 밴드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던 존 롤드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그 밴드의 인기 절정의 시간에 해산 위기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곧 글렌 휴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글렌 휴스는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동시에 가수이죠. 글렌 휴스만으로는 부족해서 무대 앞에 세울 가수 이안 길런을 대체할 사람을 구하는데 그 오디션을 수백 명 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프리라는 밴드에 폴 로저스를 물망에 올렸었는데 폴 로저스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말씀드렸죠. 그는 죽은 프레디 머큐리를 대신해서 약 15년 전에 퀸과 함께 공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시간에 폴 로저스는 자기의 또 다른 밴드를 만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 그 밴드는 배드 컴퍼니였죠. 하마터면 배드 컴퍼니의 폴 로저스가 딥펄플의 싱어가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가수는 데이비드 커버데일이 맡게 되었죠. 그래서 딥펄플의 노래는 가수 데이비드 커버데일과 베이시스트 글렌 휴스가 함께하는 가수가 2명인 밴드로 되었는데 특히 글렌 휴스는 고음의 목소리를 잘 내서 이들 둘이 그 전에 이안 길런이 하던 노래들을 모두 커버할 수가 있었죠. 이런 과도기는 침체기도 거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딥펄플은 이안 길런 시대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해 1974년에 새로운 멤버들과의 앨범 Born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곡 Born은 종전의 딥펄플 음악들을 그대로 답습한 헤비 메탈이었었는데 그 이외의 노래들은 하드락이라기보다는 블루스, 발라드 그리고 글렌 휴스가 만든 곡들은 그전에는 하지 않던 펑크였습니다. 1974년도 4월 서커스 락 매거진입니다. 새로운 딥펄플 멤버들의 사진들과 함께 그들의 앨범 Born에 대한 기사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에 나온 사람은 제프 백, 그리고 제프 백 옆에 나와 있는 사람은 팀 보걸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제프 백, 팀 보걸트, 그리고 칼마인 에피스이죠. 칼마인 에피스 옆에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작년에 그를 만나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밴드가 딥펄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딥펄플 밴드를 존 롤드와 리치 블랙모어가 결성했을 때 팀 보걸트와 칼마인 에피스가 함께 했던 미국의 밴드 바닐라 퍼지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딥펄플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팀 보걸트가 지난주에 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서 제가 잠깐 여기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974년 4월에 캘리포니아 잼이라는 락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대표적인 밴드는 딥펄플을 비롯해서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블랙 사바스, 이글스, 레어 얼트 등등이었었는데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They want you to do California Jam. I said no thanks. I'm not interested in any more festivals. They're a nightmare. There always will be. There's always complete catastrophe backstage. Okay. I said, you know what? I might do it, but we have to write down all these conditions. The main condition is that we go on at dusk, the first band to go on with lights. It's a subliminal thing. People see lights and they go, I really like this band compared to the rest of them. And he said, absolutely no problem. The next day, I got there, I think at 5 or 6 o'clock, flown in by helicopter. Because there's so many people. I think it was about 6:30. Knock on the caravan door. Right, you're on. I went, we're not on. It's broad daylight, you know, that's the whole point. It's got to be dusk and dark. Dark first. No. And then, you know, the management came. Come on,
ABC, they're threatening to pull the show. If you don't get on, they're just going to carry on with the other bands, you know. It's got to be dusk. That's 3 hours from now. And they're like, no, you've got to go on, you've got to go on. I said, no, stuff it. And I closed the door and bolted it. So for the next hour, there's nothing but hammering on the door. You've got to come on, you've got to get on. Are you laughing? Or So I was going, nope. Well, they're going to throw us off. I said, throw us off the show. I don't care. And of course, there was about 2 hours of no bands on whatsoever. 결국 관객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드디어 쇼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멤버들인 데이비드 카버데일과 글렌 휴스를 사람들에게 선보였죠. 이 사람들이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아직 잘 모르는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 앨범의 노래들을 몇 개 하고 이안 길런 시대의 노래인 스모크 온 더 워터 그리고 스페이스 트래킹으로 자기네 연주를 끝내는데 이때 리치 블랙모어의 광기와도 가까운 쇼맨십이 펼쳐집니다. 무대 위에서 기타를 한 손으로 들고 그것을 공중에서 빙빙 돌리다가 무대 위에 내려쳐서 망가뜨리는 거죠. 원래 단단한 나무인 기타가 한 번에 망가지지는 않고 이것을 무대 위에서 여러 번 내려치고 앰프 모서리에 놓치고 이것을 녹화 중인 ABC 방송의 카메라 렌즈에도 내려치는데 그냥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려쳐서 카메라가 망가졌습니다.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카메라가 자기한테 너무 가까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대요. 그렇지만 말을 안 들어서 자기도 화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군요. I was angry on stage sometimes, you know, because things were going wrong, you know. 결국 모두 부서진 기타는 관객들에게 던져지는데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쇼를 한 사람은 리치 블랙모어가 처음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지미 핸드릭스가 처음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흉내내는 잉베이 마운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군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통기타도 아니고 단단한 나무 조각들이 뾰족하게 부서지면서 또한 기타줄 이것이 강철 철사잖아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대 위의 사람이나 관중이나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키스의 공연에서는 폴 스탠리가 이것을 흉내내서 쇼가 끝날 때 기타를 여러 번 무대에 내리쳐서 망가뜨리는데 일부러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고 그렇지만 쓸 수는 없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관객에게 던지지는 않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5,000불 받고 팝니다. 이때 폴 스탠리가 망가뜨리는 기타는 비싸고 좋은 기타가 아니고 그냥 몇백 불짜리 기타 같은데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5,000불 받고 팔고 있으니 괜찮은 장사죠. 하여간 그건 여담이고요. 디퍼플과 리치 블랙모어 캘리포니아 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리치 블랙모어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원맨쇼를 하는 동안에 무대 뒤에 가득 쌓아놓은 마셜 앰프 뒤로는 뭔가가 폭발합니다.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도 화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대죠. 조금 떨어져 앉은 드러머 이안 페이스에게까지도 화염이 올 정도였다니까요. 그때는 요즘처럼 파이로테크닉 기술자가 밴드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다행히 큰 화재는 나지 않았고 다친 사람들도 없었지만 이것이 너무 위험해서 이것을 했던 리치 블랙모어가 구속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네요. 이때 캘리포니아 잼은 공연 실황이 레코드로 나와서 팔리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ABC 방송국에서 녹화 중계를 해주어서 저도 고등학교 때 AFKN이라는 주한미군 방송에서 흑백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선한 충격. 아니 이건 또 왜 흑백 TV? 지금은 유튜브에서 칼라로 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의 녹음들이 20-30년 후에 CD로 나오긴 했습니다. 같은 해에 나온 또 다른 앨범 이것이 스톰브링어입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스톰브링어는 전의 앨범 브론과 같이 하드락이면서 특히 글렌 휴스의 고음이 돋보이는 당시의 히트곡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앨범의 제일 마지막 노래 Soldier of Fortune 발라드풍의 이 노래가 한국의 방송가에서는 크게 유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디퍼플의 새로운 멤버들인 데이비드 카버데일은 밴드를 좀 더 블루스 음악으로 가게 했고 베이시스트인 글렌 휴스는 펑크락으로 밴드의 음악이 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리치 블랙모어는 그 다음에 1975년에 라니 제임스 디오를 발견합니다. 라니 제임스 디오는 ELF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의 싱어로서 그는 거의 스트레이트한 하드락을 노래했죠. 결국 리치 블랙모어는 디퍼플을 탈퇴하고 ELF라는
무명의 밴드를 거의 통째로 접수. 리치 블랙모어's 레인보우라는 새로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디펄플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죠. 아직도 인기가 절정이었던 디펄플은 리치 블랙모어를 잃고 나서 그를 대체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 그래서 존 롤드는 이제 밴드가 해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가수 데이비드 카벌데일이 새로운 젊은 기타리스트를 존 롤드에게 소개합니다. 타미 벌린이죠. 리치 블랙모어가 디펄플을 떠나고 새로운 기타리스트 타미 벌린이 합세한 제4기의 디펄플 마크 4에 관한 얘기죠. 타미 벌린이 참가했던 밴드와 앨범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락 잡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크림입니다. 1975년 11월 크림이로군요. 라드 스튜어트가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는 키스의 라이브 앨범 Kiss Alive, 그들의 제일 처음 라이브 앨범이죠. 이 안을 보시면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지의 왼쪽에는 리치 블랙모어가 레인보우, 그리고 그 오른쪽 칼럼에는 디펄플에 새로 가입한 타미 볼린에 대해서 기사가 이렇게 나란히 실려 있군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치 블랙모어는 당시의 무명 밴드 ELF라는 밴드의 라니 제임스 디오라는 가수를 만나서 그 밴드를 거의 통째로 접수하고 맙니다. 리치 블랙모어의 인터뷰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가 디펄플을 떠난 이유는 이 앨범 Stormbringer 앨범을 만들 때 We made an album called Stormbringer, which Richie didn't like, and that was for him. That was it, and he left. I just felt that the band was becoming too bluesy, not bluesy, but kind of funky. And I don't like funky soul music. I like blues and I like classical music, hard rock, medieval rock, but I don't like that funky blues. And that's when I said, I'm off. He'd had enough, and by then I'd had enough. I'd said, no, okay, no more chopping and changing, I'm out. Then I had David came to me, pleading with me to stay on. He said, I've heard a guitarist who will be able to fill Richie's shoes, called Tommy Bolin. 리치 블랙모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ELF의 멤버들을 모두 끌어다가 자기 밴드를 만들었지만 곧 다른 사람들을 모두 교체하고 말죠. 리치 블랙모어는 이렇게 밴드의 멤버 교체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의 부인 캔디스 나잇을 만나기까지도 결혼과 이혼을 여러 번 하고요. 하여간 레인보우에 대해서는 이 디퍼플 얘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기타리스트 타미 벌린, 그는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미국 출신이죠.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음악 활동에 뛰어들었는데 그 점이 리치 블랙모어와 공통점입니다. 그 외에는 타미 벌린이 원래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와 닮은 점이 별로 없죠. We had a jam and within the first minute or two, I could tell that they were into the same things I was into, which was very kind of R&B, kind of funk, kind of, and I think they were hunting for a sort of freedom, which I don't think, for instance, Richie gave them, So they were so open to the whole thing. It turned out lovely. Otherwise, I wouldn't be here. 그는 다른 뮤지션들처럼 처음에는 작은 밴드에서 시작했다가 제임스 갱이라는 밴드에 가입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갱은 그때까지 조 월시가 맡고 있다가 조 월시가 자기 솔로 밴드를 만들고 곧이어서 이글스에 가입하면서 그 자리를 타미 볼린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솔로 음반도 하나 내놓고 곧 빌리 콥햄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콥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는 프로그레시브 락, 재즈, 퓨전 뮤직 밴드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죠. 이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의 기타리스트 존 맥클러플린, 이 사람은 기타를 빨리 치기로 리치 블랙모어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내노라 하는 세션 밴드를 끌어모아서 만든 퓨전 밴드가 바로 이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이죠. 그때 드러머가 빌리 콥햄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죠. 그 밴드는 해산된 지 오래되고 그 후에 빌리 커브햄이 자기의 밴드를 만들었는데 재즈 락 퓨전 밴드이죠. 그때 내놓은 앨범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의 기타리스트가 타미 벌린이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빌리 커브햄이 그때 스펙트럼 앨범을 새로운 사람들과 연주했던 공연인데 여기에 보면 빌리 커브햄의 친필 사인이 있고 이 옆에 보이는 것은 마하비슈누 오케스트라에서 전기 바이올린을 맡았던 제리 굿맨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존 맥클러플린을 만나서 함께 찍은 사진이죠. 존 맥클러플린은 마하비슈누 오케스트라 이후에 자기 솔로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존 맥클러플린, 빌리 커브햄, 제리 굿맨에게 마하비슈누 오케스트라가 다시 재결성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군요. 그때 제가 그 공연들을 보면서 찍은 동영상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하여간 토미 벌린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디펄플로 오기 전까지는 끝내주는 기타리스트였다 이겁니다. 디펄플의 새로운 멤버들, 그러니까 가수 데이비드 커벌데일, 베이시스트 글렌 휴스, 새로운 기타리스트 타미 벌린, 이 세 사람은 기존에 있던 드러머 이언 페이스와 키보디스트 존 롤드와는 나이 차이도 5년 정도 나고 아직 미혼들이고 자유분방한 섹스, 드러그 앤 락앤롤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We weren't a drug band. We were a sort of pint of bitter Scotch and Coke sort of band. Just one final thing. I haven't asked you any questions about drugs, groupies, hypodermic needles. So what have you got to say about that? Love it all. Love it all. 타미 벌린이 가입한 후에 새로 만든 앨범 바로 이것이죠. Come Take the Band. 베이시스트 글렌 휴스의 친필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75년에 서울에서 이것을 백판으로 구입했을 때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디펄플이야? 전혀 헤비하지 않고 기타 솔로도 많지 않고 노래들도 전부 짧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디펄플 앨범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앨범 디자인이 와인글래스에 사람들 얼굴들 사진 올려놓고 이게 정말 하드락 밴드의 앨범 같지가 않았죠. 저는 제 귀와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노래들이 전부 리듬 앤 블루스 그리고 펑크입니다. 헤비메탈이 아니에요. 곧 이어서 디펄플은 유럽과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동남아, 일본 순회 공연을 했는데 이때도 한국은 빼고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공연 직후 일본으로 가기로 했던 공연 사이에 갑자기 인도네시아 공연 일정이 잡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 그 나라가 군사정권 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간섭이나 감시가 심하고 더욱이 공연 관계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사건까지 발견했기 때문에 디펄플은 그 다음날이 공연인데도 공연 직전까지 그 사건에 대한 군인들의 취재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 실체적 그리고 금전적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됐죠.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디펄플은 존 롤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에 다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의 공연 전날에 기타리스트 타미 벌린은 과음과 마약으로 혼수 상태가 돼서 한쪽 팔을 머리에 베고 쓰러져서 잤는데도 다음날까지 그걸 몰라서 일어나 보니까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약을 상용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혼수 상태가 돼서 쓰러지면서 여러 시간 동안 팔이나 다리가 어디인가 깔려 있어서 피도 안 통하고 일어나 보니 완전히 마비가 돼서 심한 경우에는 회복을 못하고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를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던 타미 벌린은 무대 위에서 기타를 제대로 연주 못하고 코드로 반주하는 정도로만 했다는군요. 대신 키보디스트 존 롤드가 타미 벌린이 해야 할 부분들을 하고요. 그런데 이때 공연이 음반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제목이 Last Concert in Japan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제가 복사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보면 이건 전혀 디펄플 같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디펄플은 유럽과 미국에서 공연을 계속했는데 리치 블랙모어의 화려한 연주를 기대했던 관중들은 그것과 전혀 다른 타미 벌린의 연주를 보고서 실망하고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디펄플의 리더 존 롤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Pacey and I, Ian Pace and I had both decided we'd had enough. We came off stage one night. I think it was the Liverpool Empire we were playing, and just looked at each other and said, I can't do it anymore. That was in 1976, March of 76.
이것으로서 디퍼플은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채 1976년에 공식적으로 해산해버리고 말죠. 그 후 밴드 멤버들은 각각 솔로 활동을 하고 데이비드 커버데일은 와이스네이크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성공하고 디퍼플 해산 후에 타미 볼리는 또 다른 자기의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면 그냥 리듬 앤 블루스이죠. 그가 1976년 겨울 제프 백 밴드와 함께 순회 공연을 하면서 제프 백의 오프닝 밴드를 맡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프 백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이 몇 시간 후 그는 평소 버릇대로 과음, 마약, 그 중에서 헤로인과 코케인,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25이죠. 너무 아깝게 요절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 디퍼플 밴드 멤버 중에서 타미 볼리는 특히 베이시스트 글렌 휴스와 친하고 글렌 휴스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 둘은 드럭버디, 마약 친구였다고 얘기합니다. 5년 전에 제가 글렌 휴스의 솔로 밴드 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드럭버디 타미 볼린을 기리며 이렇게 트리비트 연주를 한 적이 있죠. I have to say this again. This song is about Tommy Bolin. Remember Tommy? I sing this next song simply because I want you to remember who Tommy Bolin not was, is. 여러분, 디퍼플이 해산했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이건 그야말로 맑은 하늘의 천둥벼락이죠. 하여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퍼플은 여러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 혹은 비난 속에 1976년 해산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디퍼플의 멤버들은 모두 하나같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밴드 해산 이후에는 뭐를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치 블랙모어는 레인보우라는 자기의 밴드를 결성해서 디퍼플의 헤비메탈을 계속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디퍼플 얘기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 길러는 제2기 멤버들과의 밴드에서 싱어이죠. 그는 1973년 밴드에서 탈퇴한 후에 한동안 대중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 자기의 밴드 이안 길런 밴드,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서 길런이라는 이름의 밴드를 꾸려나갔는데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인기를 얻었죠. 제 기억으로는 디퍼플 시대처럼 긴 악기 연주의 노래들은 없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다른 밴드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잘 팔리는 락앤롤 연주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인데 디퍼플만큼이나 헤비한 또 다른 밴드 블랙 사바스에서 가수가 필요했습니다. 블랙 사바스에 대해서는 그들에 관한 특집에 관해서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아지 아스본이 밴드를 탈퇴하고 라니 제임스 디오가 들어왔죠. 근데 그도 블랙 사바스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탈퇴하여 자기의 솔로 밴드를 만듭니다. 이 자리를 이안 길런이 맡게 된 것이죠. 디퍼플의 아이안 길런과 그리고 블랙 사바스. 와, 이거 얼마나 멋진 조화입니까? 저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그리고 나서 내놓은 앨범이 바로 이것, Born Again. 이것은 뒷면입니다. 이안 길런이 블랙 사바스 멤버들 사이에 껴있죠. 이안 길런의 책 Smoke This에도 당시의 앨범 Born Again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앨범 Jesus Christ Superstar에서 예수 역을 맡은 것이 이안 길런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하는 이 뮤지컬의 처음 예수가 이안 길런입니다. 이 당시에 이안 길런의 이미지는 예수, 천사, 뭐 착한 사람 뭐 이런 것이었죠. 그 이후에 디퍼플을 하면서 좀 달라졌지만요. 그런데 이 앨범 말이에요. Born Again. 이안 길런의 모습이 뭡니까? 블랙 사바스와 함께 악마 그 자체죠. 이 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두 거물급 하드락 밴드가 합친 거대한 사운드, 바로 그 자체이죠. 이 앨범 발표와 함께 시작된 블랙 사바스의 공연 성공리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안 길런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블랙 사바스는 아지 오스본의 밴드라 이겁니다. Unbelievable. We had a great time. It was fantastic. I was the worst singer Black Sabbath ever had. It was totally incompatible with any music they'd ever done. I didn't wear leathers. I wasn't of that image.
자기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 다음 해에 탈퇴하고 말죠. 이때 실황 공연이 공식적으로 앨범으로 나온 것은 없고 불법 녹음한 것이 이베이 등에서 팔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안 길런이 아지 오스본과 라니 제임스 디오의 노래들을 고루 부른 다음에 앵콜곡으로는 디퍼플의 노래 스모크 온 더 워터를 부르죠. 한편 리치 블랙모어의 밴드 레인보우도 앵콜곡으로는 스모크 온 더 워터를 부르죠. 이 점이 리치 블랙모어를 꽤 불편하게 만들었죠. 디퍼플의 또 다른 싱어 데이비드 카버데일은 디퍼플 해산 후에 자기의 솔로 밴드 화이트 스네이크 이것으로 70년대 말과 80년대 그리고 그 후에도 꽤 성공했습니다. 디퍼플처럼 헤비하지는 않고 발라드 락이 많죠. 하나 특이한 사항이 이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밴드를 거쳐간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화이트 스네이크의 1989년 앨범 슬립 오브 더 텅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데이비드 카버데일 이외에 스티브 바이, 우디 살조, 타미 알드리히 등등 80년대 유명한 뮤지션들의 사인이 여기 다 있죠.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근래 화이트 스네이크 밴드 멤버들의 사인입니다. 이게 뭐 누가 누구인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데이비드 카버데일의 화이트 스네이크는 2015년에 바로 이 앨범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The Purple 앨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비드 카버데일의 Deep Purple 시대의 노래들을 화이트 스네이크 멤버들과 다시 녹음한 것이죠. 이 앨범 이후에 이 노래들로 화이트 스네이크가 순회 공연을 하고 또 라이브 앨범도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사람들은 데이비드 카버데일이 디퍼플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가 디퍼플에서 부른 노래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디퍼플의 노래는 제2기 멤버들의 노래들, 즉 이안 길런이 있었을 때의 노래들만을 많이 기억하죠. 이 앨범에는 데이비드 카버데일이 싱어로 있었던 제3기 디퍼플 노래들이라서 Born, Soldier of Fortune, Stormbringer 등 이외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벌써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명 뮤지션들이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밴드를 거쳐갔는데 그 중에 기타리스트 조 헉스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작년에 만날 수가 있었죠. 어느 작은 공연장에서 어쿠스틱 기타 연주를 했는데 기타 솜씨가 끝내주죠. 공연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만나서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 함께 통기타 공연했던 포이즌에도 있었던 기타리스트 브랜던 깁스입니다. 조 헉스트라가 자기가 참여한 유일한 화이트 스네이크 앨범 The Purple 앨범 이 표지에 이렇게 사인해 주었군요. 그 후에 조 헉스트라는 트랜스사이베리안 오케스트라의 기타리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이트 스네이크에 가입하기 전에 트랜스사이베리안 오케스트라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죠. 디퍼플의 창단 멤버이면서 키보디스트였던 존 롤드는 드러머 이언 페이스와 함께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때 토니 애쉬턴이라는 가수를 기용해서 PAL, 페이스, 애쉬턴, 롤드라는 밴드를 만들었죠. 참고로 존 롤드와 이언 페이스는 동서지간입니다. 그 부인들이 자매들이에요. 이 음반은 기대했던 하드록은 아니고 재즈 음악입니다. 좀 기대에 못 미치죠. 이 밴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존 롤드와 이언 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카버데일의 화이트 스네이크에 가입해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디퍼플이 그냥 화이트 스네이크로 된 겁니다. 2기 디퍼플 베이시스트인 라저 글로버, 그는 당시에 새로운 하드락 밴드인 나자레트 그리고 주다스 프리스트 등의 프로듀싱을 해줬죠. 그는 그의 솔로 앨범 The Butterfly Balls and the Grasshopper's Feast라는 사실상의 락 오페라 컨셉트 음반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여기에 참여했죠. 앨범에 노래가 20개나 들어있어요. 노래 하나에 2-3분, 그거보다 더 짧기도 합니다. 유명한 등장인물들은 많이 있는데 앨범 자체는 전 뭐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앨범이 나온 것은 1974년인데 당시 이것을 라저 글로버가 아니라 존 롤드가 기획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존 롤드가 디퍼플과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라저 글로버한테 맡겨서 라저 글로버가 완성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1975년에 이 앨범을
라이브로 무대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때 노래를 해야 할 라니 제임스 디오가 못 오겠다고 취소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75년 이 해는 리치 블랙모어가 레인보우를 만들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리치 블랙모어는 라저 글로버의 앨범에 라니 제임스 디오가 끼어있는 것을 못 마땅했는데 그가 그 앨범에 공연 무대에 나오면 레인보우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대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안 길런이 대신합니다. 이안 길런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이안 길런은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오래 받았다 그럽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무대에 올라선 디퍼플의 가수였으니까요. 그 이외에 라저 글로버는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결국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에 합류하게 되었죠. 리치 블랙모어는 디퍼플에서 라저 글로버를 쫓아냈지만 레인보우를 하면서 그를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한편 제3기 디퍼플의 베이시스트 글렌 휴스는 디퍼플 해산 후에 솔로 활동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그가 음악 활동을 같이 한 밴드 중에는 게리 무어, 블랙 사바스, 그리고 블랙 사바스의 기타리스트인 토니 아이오미의 솔로 앨범,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의 키스 에머슨과도 함께 앨범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리 무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디퍼플의 드러머 이언 페이스도 함께 게리 무어의 앨범 제작에 참가한 적이 있었죠. 2016년에 글렌 휴스는 그의 솔로 밴드를 이끌고서 디퍼플의 노래를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중이 절반도 안 찼죠. 그때 제가 찍은 비디오를 요 아래 링크할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디퍼플의 멤버들이 각각 흩어져서 혹은 모여서 활동하다가 1984년 제2기 디퍼플 멤버들을 중심으로 재결성이 이루어집니다. 80년대 중반이면 70년대 락 밴드들이 이미 많이들 물러나고 그 전과는 다른 MTV를 시장으로 한 비디오 뮤직, 멜로디 위주의 노래들이 중심인 80년대 락을 진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I got a phone call from Ian Gillan. What do you think about putting Purple back together? I said, you're crazy. You'll never get Richie to agree to that. He said it was his idea. 당시 이안 길런은 블랙 사바스를 떠난 후 별로 활동이 없었고 리치 블랙모어가 이끄는 레인보우는 너무나도 상업적이어서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디퍼플 2기 멤버들이 재결합하자는 의견에는 멤버들 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존 롤드와 이안 페이스도 와이스네이크를 떠나게 되죠. Deep Purple, one of the original heavy metal bands, has decided to reunite after 8 years for an album and a tour. 의기투합한 이들은 미국 동북부의 벌먼트주 스키장으로도 유명한 스토우라는 곳에 모여서 스튜디오를 빌렸는데 이곳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실제 주인공들인 폰 트랩 패밀리의 소유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디퍼플이 사운드 오브 뮤직과 관계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은 그때 이미 나이가 40에 접어들었는데 그 나이에 이런 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죠. 지금은 70이 넘어서도 계속하고 있지만요. 이들은 새로운 앨범 Perfect Stranger라는 앨범을 내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순회 공연도 하고요. 곧 이어서 The House of Blue Light 이라는 앨범도 냈지만 이것은 그 전에 Perfect Stranger만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황 공연 Nobody's Perfect 바로 이것인데 이 앨범에는 디퍼플 제2기 시대의 히트곡들을 위주로 연주했죠. 데이비드 커버데일 시대의 제3기 그리고 타미 볼린의 제4기 그때 노래들은 이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디퍼플의 공연 내에서 연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연주 중간에 이안 길런이 불렀던 Jesus Christ Superstar의 노래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제1기 디퍼플 Rod Evans 불렀던 Hush를 이안 길런이 부릅니다. 이안 길런이 라이브 앨범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래합니다. 그 이후 디퍼플은 지금까지도 라이브 쇼에서 Hush를 계속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곧 이안 길런과 리치 블랙모어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We have spaghetti fights. Yeah. One day I put spaghetti in his face, and that was because he ruined my food. 이안 길런의 자서전을 보면 말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의 스파게티에 토마토 소스를 얹은 것은 자기가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리치 블랙모어와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밴드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73년에 이안 길런과 리치 블랙모어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둘 다 밴드를 떠나겠다고 위협했을 때 매니저가 리치 블랙모어를 선택한 것처럼 이때도 매니저는 리치 블랙모어를 선택했죠. 73년에는 이안 길런이 자진 사퇴한 것인데 이번에는 매니저가 그냥 해고해버렸습니다. 디퍼플은 새로운 가수 조 린 터너를 영입하는데 이 양반이죠. 여기 그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그는 리치 블랙모어와 함께 레인보우에서 가수였습니다. 앨범도 함께 하나 내놨어요. 바로 이것이죠. Slaves and Masters. 이걸 들어보면 디퍼플이 아니라 그냥 80년대 레인보우 같습니다. 제가 1991년 여름에 텍사스의 휴스턴에 디퍼플이 온다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 공연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것은 89년인데 그동안은 디퍼플의 순회 공연이 없었죠. 그런데 애써서 간 그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 린 터너가 싱어로 있는 디퍼플은 이안 길런이 있던 디퍼플보다 인기가 없어서 표가 덜 팔렸다 이거죠. 장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 리치 블랙모어를 제외한 나머지 밴드들의 만장일치로 그리고 리치 블랙모어는 원하지 않았지만 레코드사가 이안 길런이 다시 오기를 원해서 이안 길런은 다시 디퍼플에 가입하고 대신 조 린 터너는 디퍼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안 길런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죠. 한편 조 린 터너는 디퍼플을 떠난 후에 솔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자기 밴드도 만들고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건 이 밴드는 Mother's Army라는 헤비메탈 밴드인데 여기에 보시면 존 린 터너, 밥 데이슬리는 아지 오스본, 레인보우, 유라이아 헵, 블랙 사바스, 게리 무어 등등 여러 밴드에서 이미 베이시스트로 명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마인 에피스 그도 아지 오스본과 로드 스튜어트 밴드 등등에서 명성을 쌓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프 왓슨 이 사람은 80년과 90년대에 이름을 날렸던 기타리스트고요. 그 사람들의 친필 사인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군요. 이 제프 린 터너는 지금도 솔로 활동 중인데 주로 작은 공연이나 바에서 지방 공연하곤 하죠. 근데 그 쇼가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그가 디퍼플과 레인보우 노래들을 골고루 하기 때문이죠. 이안 길런이 다시 들어가서 만든 새 앨범 The Battle Goes On 이 처음 노래 The Battle Goes On 이 노래가 정말 끝내주죠. 70년대 전성기 디퍼플 연주한 노래들을 다시 듣는 기분입니다. 이 앨범은 판매도 성공하고 전 세계 순회 공연도 성공했지만 리치 블랙모어는 디퍼플과 이안 길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어떤 쇼에서는 쇼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그는 나오지 않고 대신 존 롤드가 리치 블랙모어의 연주 부분을 한참 한 후에야 나타난 적도 있다 그럽니다. 앵콜곡을 할 때도 리치 블랙모어는 나오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죠. 드디어 1993년 순회 공연에서 일본 공연 직전에 리치 블랙모어는 디퍼플을 갑자기 떠나고 맙니다. 당장 기타리스트가 필요한데 급히 구한 사람이 조 세트리안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조 세트리아니가 친필 사인한 포스터인데 조 세트리아니는 디퍼플의 일본 순회 공연만 도와주고 그는 다시 자기 밴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기타 연주자였지만 그리고 밴드 멤버들도 조 세트리아니를 좋아했지만 그는 디퍼플 노래들을 자기식으로 연주합니다. 그 전에 타미 볼린이 그랬던 것처럼요. 청중들로부터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죠. Listen to Joe Satriani. He is a brilliant player. Like with Joe Satriani, he's a very polished player, almost too polished. But I never really hear him searching for notes. I never hear him playing maybe a wrong note. 참고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리치 블랙모어가 간염으로 연주를 못하게 됐을 때 그를 대신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2명 더 있습니다. 70년대 초 제2기 디퍼플의 초기 시대인데 그때 유명한 기타 세션맨 알 쿠퍼가 리허설만 참가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랜디 캘리포니아가 리치 블랙모어를 대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장짜리 앨범 Night of the Guitar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것이 1988년 녹음이죠.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여기 한 무대에서 연주한 라이브 앨범인데 여기에 랜디 캘리포니아가 스티브 헌터, 앤디 포워, 레슬리 웨스트, 스티브 하우, 알빈 리 등등과 함께 한 무대에 설 만큼 유명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퍼플과 연주하면서 리치 블랙모어는 쓰지 않는 슬라이드 기타로 디퍼플 노래들을 연주했다 이겁니다. 슬라이드 기타를 헤비메탈에서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그것 때문인지 관중들로부터 크게 호응받지 못했다고 하죠. 한편 조 세트리아니가 디퍼플을 떠난 후에는 스티브 몰스가 디퍼플의 기타 주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티브 몰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제일 나이가 어리죠. 그는 자기의 솔로 밴드와 딕시 드렉스라는 밴드에서 헤비한 연주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의 연주를 똑같이 하는데 정말 재질이 있습니다. 한때 그가 캔사스, 바로 이거죠. 캔사스. 그 밴드에 있을 때는 그 전에 캔사스에 있던 기타리스트가 똑같이 연주했습니다. 디퍼플에 들어온 이후에는 리치 블랙모어와 똑같이 연주합니다. 그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대요. 제가 기타를 안 쳐서 잘 모르지만 제 귀에는 적어도 그렇게 똑같이 들립니다. I don't really, I haven't listened much. I remember Steve Morse with the Dixie Dregs, fantastic stuff. Same as Steve Morse, fantastic player. I'm just glad they found a guitar player to carry on, because I thought I was going to be shackled to this band for the rest of my life. You know, it was like a ball and chain thing. And luckily they said, well, we found someone. Thank God I can get out, you know. 2001년이 되자 존 롤드는 디퍼플에서 떠나서 자기의 솔로 프로젝트 클래시컬 뮤직에 전념합니다. 그 후 그는 1910년 암으로 죽기 전까지 왕성한 음악 활동을 했죠. 그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디퍼플과 존 롤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 디퍼플 공연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본 디퍼플 공연이었어요. 유럽과 일본에서는 공연을 자주 해도 웬일인지 미국에서는 디퍼플이 공연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퍼플이 한국에도 여러 번 가서 공연했죠. 그때 공연의 기억으로는 디퍼플이 메인 밴드가 아니고 레너드 스키너드가 메인 밴드였었는데 그 전에 오프닝 밴드로 나온 것이었죠. 제일 처음에 테드 니전트가 1시간도 안 되게 공연하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디퍼플인데 한 1시간만 공연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밴드 레너드 스키너드. 공연이 시작할 때 저와 저희 와이프는 공연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베이비시터에 맡겨놓고 갔는데 사정 전에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존 롤드가 나간 후에 새로 들어온 키보디스트는 단 에이리입니다. 그는 디퍼플에 들어오기 전에 레인보우, 아지 오스본, 블랙 사바스, 주다스 프리스트, 게리 무어스 밴드, 제스로 터, 화이트스네이크, 스티브 바이, 마이클 쉔커스 그룹, 틴 리지, 퀸의 브라이언 메이와도 함께 활동하고요. 그리고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디퍼플에 들어와서 존 롤드 못지않은 역량을 보이죠. 존 롤드가 디퍼플을 나가면서 더 네리에게 자기가 쓰던 하몬드 올간을 주고 나갔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디퍼플 연주에서 더 네리가 존 롤드의 그 유명한 하몬드 올간을 쓰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악기가 그동안 많이 발전했으니 옛날 악기는 더 필요가 없는 거죠. 디퍼플이 그 전까지 수많은 멤버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더 네리가 가입된 디퍼플 20년 동안 멤버 교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인기는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 최근까지도 앨범을 여러 개 출반하고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으로 계약되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서 디퍼플의 공연을 본 적이 있죠. 그때 10살짜리 제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앞자리였어요. 오프닝 밴드로는 레슬리 웨스트가 활동했던 마운틴이 나오고요. 좋은 연주였는데 앞자리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귀마개를 했었습니다. 2016년 인터뷰에서 이언 길러는 이제 자기네들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롱 굿바이 투어라는 은퇴 공연을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한 은퇴 공연이 최근까지도 그냥 은퇴 공연입니다. 2019년 제가 그 은퇴 공연을 또 보러 갔죠. 이젠 저희 동네처럼 작은 도시에서는 하지 않고 큰 도시에서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는 뉴욕의 비컨 센터라는 데 가서 그 공연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지금의 멤버들과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제가 전화로 찍은 비디오가 요 아래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 공연을 갔을 때 제가 산 이언 길런의 앨범 더 네이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편곡했죠. 여기에 이언 길런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저 글로버, 여기에는 라저 글로버의 친필 사인이 있는 솔로 앨범이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인을 받은 게 아니라 사인이 다 되어 있는 앨범들을 제가 거기에서 샀죠. 또한 보여드리는 이것은 한 10년도 더 전에 나온 이안 길런의 솔로 앨범인데 여기에는 디펄플 노래들을 하면서 여러 기타리스트들을 썼죠. 디펄플의 멤버들을 여기에도 많이 썼는데 리치 블랙모어만 빼놓고요. 이것은 이안 길런이 블랙 사바스의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오미와 함께 기획한 앨범입니다. 여기에도 디펄플의 멤버들이 많이 참가했어요. 물론 리치 블랙모어는 제외죠. 디펄플은 작년에 또 새 앨범을 내놨습니다. 요즘 만드는 디펄플의 노래들도 모두 정통 락, 헤비한 사운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공연에서 옛날의 디펄플 노래들을 듣고 싶어 한대요. 이안 길런의 말에 의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듣고 싶어 하는 디펄플의 음악은 하이웨이 스타, 스모크 온 더 워터, 그냥 그런 것들이랍니다. 몇 년 전에 은퇴 계획을 세웠던 디펄플은 올 여름에도 유럽 공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들 70대 중반인데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군요. 1년에 한 번 그동안에 유명했던 락앤롤 스타들한테 상을 주는 락앤롤 홀 오브 페임 시상식에서 2016년에 디펄플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밴드들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편이죠. 그때 디펄플 밴드들이 수상을 했는데 그간의 밴드 멤버들 전체가 수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리치 블랙모어는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시상식을 하면서 밴드 멤버들이 연주를 함께 하는데 그때 그 연주에서 리치 블랙모어가 제외되었다 이거죠. 한편 이것은 이안 길런이 그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Rock and Roll Hall of Fame. It says you personally invited Ritchie Blackmore to attend, but not to perform. That's not true. You know, Ritchie walked out on the band and we had to rebuild and we carried on, and Steve Morse playing guitar for 20 years or more. The organisation was so arrogant, they never asked a single thing. They wanted us to play 3 songs. So why don't we get Ritchie on to do Smoke on the Water? I think Ritchie was offended at the time and very grumpy about the situation, the same as we were. He was standing in a different position, so he saw everything differently. Sure. I know because I saw the email that went from my office, from my manager, to Ritchie's manager, Carol. Ritchie says he never received that message. 70년대 헤비메탈 그리고 지금의 헤비메탈에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친 디펄플, 그들은 특히 라이브 공연과 라이브 앨범에 강한 밴드이죠.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수많은 라이브 앨범과 라이브 비디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 앨범은 Deep Purple Live in Concert 이것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불법 복사판입니다. 제2기 멤버들의 연주로 구성된 것인데 1970년도 초기의 레코딩이죠. 이것이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 1981년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다른 밴드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트리뷰트 앨범들이 그 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트리뷰트 밴드와 앨범들이 있죠. 디퍼플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받은 젊은 밴드들이 디퍼플의 하드락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레코드 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디퍼플 불법 복사판 백판인데 여기에 이안 페이스 더 네오리의 친필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 레코드는 불법 복사판 백판이지만 이 사인들은 제가 보기에도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사려고 했죠.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비매품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이베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꽤 비싼 가격에 내놓으셨는데 이 친필 사인한 레코드가 새 주인을 만났길 바라네요. 디퍼플이 은퇴 공연을 하겠다고 한 것이 2016년이었고 제가 뉴욕에 가서 봤던 그들의 공연이 2019년 Long Goodbye Tour라는 것이었죠. 저는 정말로 그들이 이젠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는 줄로 알고서 제가 멀리 버스 타고 가서 뉴욕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올해 2024년까지도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 투어 이름이 One More Time 투어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한 번만 더 하고 사라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은 최근에도 새 앨범을 내놨고 내년에도 아마
투어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죠. 작년 초에 그동안 리치 블랙모어를 대신해서 기타를 맡았던 스티브 몰스가 디퍼플을 떠나고 그 대신 새로운 기타리스트 사이먼 맥브라이드라는 비교적 젊은 친구를 밴드에 영입했습니다. 그는 현재 디퍼플의 돈 에어리가 데려온 사람이죠. 그는 여러 밴드에서 특히 더 네일리 밴드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제가 디퍼플의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스티브 몰스는 리치 블랙모어의 연주와 비슷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 사이먼 맥브라이드는 좀 그보다 덜한 것 같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타를 치지 않는 저로서는 새로 들어온 사이먼 맥브라이드가 그런대로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스티브 몰스는 디퍼플을 떠났다고 해서 음악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가 디퍼플을 떠난 것은 그 부인의 병 간호 때문이었죠. 작년에 그는 스티브 몰스 밴드를 조직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스티브 몰스 밴드는 스티브 몰스가 디퍼플을 하기 전에 3인조로 활약했던 밴드이죠. 그의 밴드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싱어 없이 강력한 사운드로 연주하는 3인조 밴드인데 거기에서 찍은 동영상을 제가 작년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것은 스티브 몰스 밴드의 CD에 사인한 것이고요. 또한 스티브 몰스는 제가 가져갔던 이 디퍼플 셔츠에 자기 사진 밑에 조그맣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는 올해도 스티브 몰스 밴드를 계속 끌어나갔고 한편 디퍼플에 들어오기 전에 활약했던 딕시 드래그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되돌아가서 투어를 했죠. 다시 디퍼플 얘기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밴드를 좋아하지만 그들의 인기는 옛날 같지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디퍼플이라는 밴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 가까운 야외 공연장에 올 여름에 디퍼플이 공연을 하러 왔었습니다. 자기네만으로는 장사가 안 되는지 예스와 함께 합동 투어를 했죠. 바로 이것인데 스모크 온 더 워러 그 노래가 나온 지 올해가 50주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광고해 놓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예스도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예스의 멤버들의 친필 사인들인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예스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하우밖에 안 남았죠. 그 외에는 전부 지난 15년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좀 큰 야외 공연장이기는 했지만 객석에 관객들이 한 3분의 2나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공연에 임박해서는 그 입장권을 말도 안 되게 싸게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팔지 못했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작년에 제가 디퍼플을 보면서 공연장에서 산 드럼 스킨인데 여기에 새로 들어온 사이먼 맥브라이드를 비롯한 현재의 디퍼플 멤버들 사인이 있죠. 아직도 디퍼플에는 거기에 터줏대감들 싱어 이언 길런을 비롯해서 드러머 이언 페이스, 베이시스트 로저 글로버 등등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리지널 멤버는 드러머 이언 페이스 뿐이죠. 디퍼플의 3기 멤버, 그 중에 베이시스트이면서 싱어이기도 한 글렌 휴즈. 아직도 그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봤던 그의 공연 포스터이죠. 여기에 디퍼플의 Born이 만들어진 지 50주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셔츠에서 스모크 온 더 워러가 만들어진 지 50년이라고 한 것은 연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Born은 제 기억으로 74년도에 나온 게 맞고요. 스모크 온 더 워러가 들어있는 머신 헤드는 그거보다 몇 년 전이죠. 지금 디퍼플에서 이언 길러는 디퍼플 3기의 노래, 즉 Born, Stormbringer 이 앨범들에 들어있는 좋은 노래들은 이언 길러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언과 스톤브링어의 실황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은 글렌 휴즈 밴드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하죠. 글렌 휴즈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싱어 데이비드 카벌데일은 디퍼플 해산 후에 와이스넥이라는 밴드로 디퍼플에 못지않은 인기를 80년대에 누렸죠. 그러다가 작년에 은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공연 중에 공연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냥 다 철서가 말았습니다. 디퍼플은 이젠 자기네들이 은퇴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최근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The history of the band. Yeah, it's been a bit of a soap opera. People coming and going and leaving and, it's such a complicated story. And that's the equation. And it still ends up being the band. So that's what it seems to me. Anyway. Simon, great to have you here at noise11.com, the new boy in the band of such a legendary band. Let's start off by you telling us how your audition went. Well, there was no real audition at all. It was just kind of, in 2021, hinted that they may needed somebody to replace Steve as a depth for a couple of shows. Just that was all in February 2022. I think it was in the US, a US tour or something like that. And, but anyway, Steve, he did those shows. So then they asked me about possibly doing some more shows. And at this stage, it was always like, it was possible of doing shows. And I was like, okay, whatever. So then I ended up doing the shows in May. It was, I think there was 2 weeks or something. And, so I did those and they went great and it was great fun to do. And then they asked me to do another couple of months later in June, July, I think, because Steve unfortunately couldn't commit because of his wife's condition and so on. And then it just got to the stage, to be honest, they had to come to a decision because Steve couldn't commit to touring anymore, so they just had to make a decision, really. But there was no really audition for me because I played with Ian Gillan before on a few tours, and I did a couple of live records with him. And I played with Don Airey for the last, 16 years. So I have. So for those two, it was an easy choice. It was, because I knew them, and I was kind of more of, they knew what I can play and how I do that, but it was more just because I get on with them and my personality, if you want to call it. Because that sometimes in a band is a little bit more important, obviously if you're a good player, it counts, but, and I've met Roger before and I played with Roger before and Pacey as well, but it was never ever all at the same time. So it was an interesting, journey into the band. I first worked with Simon when he was the banjo player in the Don Airey Orchestra. And we were doing a tour and I was mightily impressed. So when the time came to look for somebody new, Simon was the first one in my mind, for sure. He's the right guy. He just fit in. I mean, apart from the fact that he's a very brilliant player, which is par for the course, but he just fits in and he loves it. I mean, he really gets it. It came together very easily. Once we started working, that has been refreshing. It's been exciting because he brings different little pieces into some of those classic songs. And of course, he's a massive contributor to the new stuff on the record coming out. We'll see. But yeah, it's one of those things when you're in a band and music is your life, it's nobody can ever say that this is the last one. That's never the truth, because once you're a musician, it's like a drug, as I say. You just can't stop, so yeah, never say never. In our long career, but I'm still nervous.
이것으로 해서 7번에 걸친 조금 지루하기도 한 디퍼플의 이야기는 종료하고요. 다음에 레인보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없이는 디퍼플의 얘기를 할 수 없고 디퍼플 없이는 레인보우가 없으며 이 두 밴드 없이는 70년대의 헤비메탈 락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